안녕하세요. 해설이는 과학 뉴스 10월 첫 주 뉴스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윤아입니다. 저는 우울 뉴스 담당인 김만선입니다. 네, 저는 화제의 뉴스를 맡고 있는 윤하연입니다. 네, 노잼 전성민입니다. 오늘은 10월을 맞아 지난 9월에 있던 과학 뉴스들을 소개할 텐데요. 컨셉에 맞게 잘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충실해야죠. 그러면 제 취향인 우울 뉴스부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뉴스는 전자신문, 인터넷 전자신문 뉴스고요. 수명 3년 남은 400톤 국제우주정거장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에 떨어진다고? 이 정도 상공에 있는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SS를 지구 저 궤도에다가 올리면은 그냥 계속 도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도의 추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기에 추력 현재도, 말고 현재도. 그렇구나. 떠다니기 위한 추력이 따로 필요한 네, 거예요? 조금씩 중력 때문에 가라앉고 있어요. 이제 뭐 나오는 얘기는 이거를 떨어뜨릴 때 그 안전을 궤도 계산을 잘 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역추력을 써가지고 뭐 태평양이나 한 번에 뭐 그런 데다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음.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적정선에서 아까 얘기한 아예 고궤도로 올려서 저항이 거의 없는 공간까지 밀어내가지고 그냥 계속 돌게 만들어야 된다. 그냥 유령선이 되는 우주 거죠. 쓰레기 유령선. 만드는 네, 우주 쓰레기로 그냥 400톤짜리. ISS의 수명이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답니다. 계속 근데 업데이트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어.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체를 우주 궤도에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공기 저항이 없죠. 산소를 만날 일도 별로 없죠. 그래서 뭐 되게 튼튼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수명이 웬걸 뭐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와 별도로 또 성실하게 구글 신한테 물어봤어요. 그 ISS 유지 보수 관련돼서 이게 쭉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찾았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98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불과 5, 6년이 못 돼서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2004년 1월 2일 날 ISS 안에서 공기 누출이 시작됐대요. 위험하다. 하루에 공기량이 약 2.27kg씩 빠져나가는 게 센싱이 된 거야. 초음파 감지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감지를 해봤더니 미국 모듈에 있는 창과 연결된 그 진공 호스 쪽에서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새나가는 게 관찰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또 조사해봤더니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떠다니다가 그 불룩 튀어나온 그 호스를 손잡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충격이 뭔가 그렇게 가해지고. 뭔가 변형이 생길 수 있겠죠. 또 한 번은 2005년에는 아시겠지만 우주에는 산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로켓이 뭐 잠깐 며칠 머물고 돌아오는 경우는 산소통을 갖고 가요. 근데 ISS는 계속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만드는 기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대요. 근데 한 가지는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산소와 수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압축된 산소를 가압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풀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러시아의 그 즈베즈다 모듈이라고 있어요. 그 스타라는 이름의 모듈. 근데 그 안에 보시면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게 꽤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페일이 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고고히 떠서 도는 ISS에 뭐 되게 평화롭지 않을까 싶은데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 또 한 가지 200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얘기한 물 분해해서 산소 발생하는 장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안에 수산화칼륨 가스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게 약간 톡식한 건가 봐요. 그래서 에어필터 비치해가지고 그걸 다 또 필터링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외과용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고서는 이제 또 우주인들이 막 대처를 했다.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2007년 6월 14일에는 러시아 모듈에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집에 컴퓨터 망가지면 에이 뭐 좀 힘들어 이러겠지만 이 컴퓨터 무슨 컴퓨터냐? ISS의 고도 제어를 하는 추력기, 산소 발생기, 이산화탄소 제거기, 다른 환경 제어 시스템이 다 연동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정지됐대요. 그리고 ISS 내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아니 근데 우주 조종사로 비행사로 있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쉽지 않잖아요.
연상을 해서 뭐가 서면 그 영화 그래비티 있잖아요. 그래비티는 되게 시각적으로 막 터져서 우주 쓰레기가 덮쳐오고 막 이런 무섭다 이러지만 ISS에서 이런 일 벌어졌던 거 영화로 만들면 그러니까. 난리 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사실 싫어하고 네, 진짜 싫어요. 싫어하고 심지어 2007년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10월 30일 날 ISS 외부에 그 트러스라고 해서 이제 구조체가 있는데 하나가 76cm 정도, 뭐 2m가 가깝죠. 이 정도 정도가 찢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 이건 크다. 네, 그거를 또 이제 우주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고친 역사도 있고, 예, 그리고 2011년 이거는 뭐 유주보수와 관련된 건 아닌데 우주 파편이 어머. 360분의 1의 그럴 수도 확률로 있구나. 예, 그 ISS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불과 열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 진짜. 그때 모든 우주인들이 어떻게 했다는지 아세요? 이때 전부 다 선원들이 러시아 소유주 귀환선 있잖아요. 그 몽땅 거기 타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대. ISS를 진짜로. 몽땅 비우고. 혹시나 하는 그럼 네. 사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대요. 다행히 지금 그냥 비껴갔어요? 지나간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ISS에 계속 벌어졌고 2012년 6월 16일 날은 안에서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그걸 제거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제거 장치가 오작동을 한 거예요. 이건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 13 아폴로 13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그 이산화탄소 계속 발생해서 나중에 그 중독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2018년이 제일 무서워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이런 사건에 2018년에는 소유주 그 궤도 모듈에 그 가스가 계속 새나가는 현상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 스릴러물이 되는 게 뭐냐면 원인을 발견했는데 2mm 정도의 구멍이 발견이 된 거예요. 2mm. 네. 근데 그 구멍이 어떤 형태냐? 드릴홀인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그러니까 에이 설마. 원인을 아직도 발견 못했대요. 이게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근데 실수로. 선 외벽을 뚫었냐? 뚫었어도 서로 정말? 공유를 해야지.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아니, 우주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 지금 외계인 외계인 음모론이에요 지금. 아니, 아니, 설마 우주인- 외계인이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외계인이 드릴을 쓰고 있어. 근데 수명을 지금 2024년으로 네. 딱 진단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프로젝트 자체를 이 초반에 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뭐. 원래 24년까지 쓰는 거였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간에 연기를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도 실은 미국 나사에서는 28년, 그러니까 4년 정도 더 연장해서 고쳐서 연장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ISS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이소연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올라가는 순간 그냥 위아더 월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근데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우주인들이 국적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 국가 간의 경쟁이나 뭐 갈등이 심화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실은 지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주인들이랑 그냥 가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저번 달에 핫한 뉴스가 뭐였는지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눈길을 끄는 단어는 메타버스였습니다. 특히 9월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하면 사실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우리 제페토만 알고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제페토라는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이런 가상 공간에서 뭔가 정말로 즐기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비대면 방식의 뭔가 놀이문화라는 게 생겨나고 있구나 라는 걸 되게 진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요즘에 게더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대학가 위주로 게더타운이라는 또 다른 플랫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페토와 또 다르게 조금 더 교육적인 기능, 그러니까 강의하고 회의하고 소그룹 미팅하고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플랫폼인데 이 안에서 많은 온라인 강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생들도 게더가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교 축제도 게더에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게더에서 진행이 될 정도로 많은 그런 행사, 뭐 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게더에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뛰어드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대기업들도 요즘에는 모든 걸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많은 행사들 혹은 이제 판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찾아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페토에서 CU가 편의점을 냈는데 그 제페토 안에는 되게 유명한 월드맵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한강공원 월드맵이 되게 그렇죠. 유명한데 거기에 지난 8월에 제페토 한강점을 냈어요.
근데 이거를 내면서 CU 한강점 CU 한강점. 물건 파는 거예요? 네, CU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을 거기에서 파는데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그 한강공원 맵 방문자가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한 2배 이상이 증가하고 CU도 여기에서 22만 개 여기를 팔았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지난 9월, 그러니까 이번 9월 14일에는 이게 제페토는 이제 아이들 위주잖아요. 그 교실2라는 월드맵이 있는데 여기에 매점을 열었어요. CU 제페토 교실 매점이라고 오픈을 해서 굉장히 취향 저격을 한 거죠. 네. 전시나 쇼룸 이런 공간으로 메타버스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LG 생활가전 체험존을 이 안에 구성을 해서 근데 이거는 플랫폼을 제페토나 뭐 게더타운을 쓴 게 아니라 동물의 숲을 썼어요. 게임형 메타버스 공간이죠. 그래서 이 안에 체험존을 구성을 했는데 이 동물의 숲이 이렇게 막 과일도 채집하고 물고기도 채집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걸 채집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LG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자레인지를 쓰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 이제 에어컨 공기 청정기 이런 걸로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약간 이렇게 제품을 동물의 숲의 그 특성에 맞춰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독특한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랑 또 이렇게 딱 맞아 맞아요. 떨어지면서 이게 시장이 확 열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열릴 예정인데 단순히 메타버스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페이스북의 행보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22일자로 페이스북의 CTO,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총 책임자를 교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 슈레퍼라는 사람에서 앤드류 보즈워스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사실 이게 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엄청 많은 기사들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즈워스라는 사람은 VR, AR 같은 하드웨어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이쪽에 총 책임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자체가 왜 2014년도에 그 VR 제작업체 오큘러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2020년도에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AR과 접목한 그런 서비스들을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거의 총괄 책임자가 그 보즈워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 리얼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많이 생기는데 가상세계 공간 안에서 시청각뿐만 아니라 뭐 촉각, 뭐 후각, 미각 여러 가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완화시켜주는 도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의미는 AR, VR, 모바일이 뭔가 좀 긴밀하게 연결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9월 28일자로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버스 구축 로드맵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걸 얘기를 했냐. 책임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5천만 달러 규모의 연구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 세계 이거 관련된 연구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서울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또 화제가 한번 되기도 했었어요. 국내 뉴스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메타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하고 다가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또 모이기를 원해요. 그렇죠. 맞아. 만나서 그죠? 듣고 그쵸. 얘기하기를 또, 그러니까, 따로 있기를 원하면서도 또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요소들을 되게 잘 이용하는 이용해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VR이나 이제 AR 이런 것들,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들을 그런 심리학적인 특징들, 인간의 행동학적 특징들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려 네. 우리도 이제 이 메타버스 현상을 단순히 이런 뭔가 주식 투자라든지 그런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그냥 약간 지금 흐름이니 트렌드니까 우리도 메타버스에 뭘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의 좀 가벼운 접근뿐만 아니라 사실 좀 큰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지막 뉴스 노잼 전성현 연구소. 네. 오늘 주제가 또 더 노잼이라고 오늘 자기 네, 캐릭터를 네. 확실히 살릴 진짜요? 수 있는 노잼 기대합니다. 완전 기대되는. 뉴스를 준비해 오셨다고. 그 화이자 백신에 발암물질 산화 그래핀이 들어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바이오 쪽은 잘 몰라서 이런 기사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여기 보면 산화 그래핀이라는 재료가 나와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재료이기도 하고 해서 산화 그래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조금 왔고요. 왜냐하면 보통 그래핀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산화 그래핀? 또 이건 뭐지? 해서 좀 그래핀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그 수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화이자 백신 안에다가 산화그래핀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어떤 방송을 한 거죠,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짜 뉴스죠. 그래서 다행이다. 어제 네. 화이자 맞았는데. KBS 그러면 이제 산화그래핀이라는 게 뭐냐? 이제 흑연 한 층을 딱 벗겨냈다고 해서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화그래핀은 뭐냐면 이 그래핀 표면에 산화가 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화그래핀을 만드는지 아주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핀이라는 걸 제작을 하려면은 일단은 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래핀으로 만드는 공정이 가장 처음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흑연이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얘네는 층과 층마다 반대발스라는 힘을 가지고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보다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이걸 예를 뭘로 들면 되냐면 그 펭귄 있잖아요. 펭귄이 이제 추우니까 걔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근데 잘 떨어지지가 않고 걔네들끼리 체온을 유지하려고 서로 이제 위치 바꿔가면서 모여 있는데, 네, 그게 손을 잡거나 막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끼리 막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흑연층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작지만 사실은 분자 단위에서 보면 아주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이제 떨구려면은 화학적인 처리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허머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에다가 황산에다가 질산을 섞어야 돼요. 근데 듣기만 해도 뭔가 좀 그러니까. 심상치 않죠. 그죠. 위험해 보이는. 그 안전 보건 뭐 이런 관련된 이제 거기에 과망간산 칼륨과 황산은 절대 섞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폭발성이에요. 폭발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아까 층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케미컬들이 들어가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벗겨지는 거예요. 네. 네. 흑연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은 여기 탄소만 이루어지는 그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카르복실이라든지 하이드록실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네, 요거를 산화그래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열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또 통해서 얘를 떨궈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래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보면 구분이 되세요? 뭐 어떤 진한 거, 왜냐면 배율이 좀 달라서 약간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율 하기 좀 그런데, 형태적으로만 보면은 좀 약간 애매하죠. 비슷해요. 예, 그죠? 근데 이 기사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짜 뉴스였잖아요. 네. 예, 화이자 백신에 들어있던 산화그래핀이라고 하는 증거로 요 이미지를 제출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그 들어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 이제 그래핀이에요. 산화그래핀. 구분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눈으로 구분하기가 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열적 분석이라든지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산화그래핀 자체가 이제 아까 그 산화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산화된 그래핀은 되게 솔루블하다고 해서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인체 내가 거의 한 70%가 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물론 과다 섭취하면 위험하겠지만 어느 뭐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간에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반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이 기사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 이미지 하나로만 이제 그런 추측성 보도를 날린 거죠.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잘 모르니까 이거 되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기사구나라고 착각하기 쉽게 네네네.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네요. 사실 나노 물질들이 인체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노 물질들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적정량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아주 미세한 양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나노 사이즈잖아요. 붙어버릴 수가 있어요. 막힐 수가 있는 계속 적층이 적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산화그래핀, 그러니까 어쨌든 나노 물질이 이런 데 들어가서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산화그래핀이 발암 물질인 건 맞아요? 아닙니다. 그거 자체도 아닌 네, 거죠, 그 검증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퍼서 먹지 않는 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호빵도 뭐 막 잔뜩 퍼서 먹으면 체하잖아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해야죠. 바다 섭취는 위험한 거니까. 네. 진짜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네, 여기까지만 오늘 적정선으로 네.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지식을 것 같아요. 너무 과다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아유, 안 되죠. 모든 거 과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좀 세계의 뉴스를 소개했는데 사실 되게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이 과학 뉴스들 소개했던 뉴스들을 토대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네. 2022 과학은 지금이라는 지금. 제목으로 Science Now. 그렇죠.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 반도체 유전공학 뭐 이런 계속 소개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 과학관 내부에 이제 필진들을 구성을 해서 5개 챕터, 25개 원고로 10월 12일 네, 바로 출간이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과학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책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필진으로도 전공을 하셨죠? 물론입니다. 네네. 제가 써서 몇 그런 게 편을 아니고. 넣었다고 해서 많이 팔렸으면 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고요. 뭐 과학관이 정말 좋은 곳인 게 되게 다양한 전공자들이 맞아요. 퍼진데 있다 보니까 예, 그분들이 또 일반 시민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역량들을 또 담뿍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쓴 글이면 아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 어려운 뭐 전문가들이 썼다 하는 책들 가끔 읽다 보면은 두껍고 막 전문 용어가 남발돼가지고 어려운 경우 많은데 이거는 정말 아마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슬슬 보셔도 예,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기 정말 좋은 그런 상식들. 예, 그러니까 과학계 내놓으라는 지금 분들께서 추천사를 또 저 인정을 써주셨어요. 받았죠. 그렇죠. 또 네. 읽어보시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무려 정재승 박사님, 아, 또 장동선 박사님 포함해서 과학계 분들께서도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인정받았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10월 12일 이후에 구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권씩 사셔도 돼요. 선물로도 되게 아동용 좋은 책이 책이에요. 아니라 맞아요. 성인용 책이에요. 맞아요. 네. 청소년 이상이면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네, 있는, 누구나 읽을 수 네. 있는 대중 과학 서적이니까요. 네. 많은 교양 서적입니다. 분들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 11월에 다음 10월의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나 유만선 윤하연 전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